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또 한 주가 지났고 일요일 밤이네요. 네, 뭐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 특히나 금요일 밤에 좀 주말을 앞두고 유럽 증시에서 상당한 또 은행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앞에 좀 해드리고, 뒤쪽에는 시장의 자금의 좀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돈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간밤에 지난 주말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계속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이게 뭐 요즘 은행 우리가 잘 가지도 않는데 계속 은행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도이치뱅크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또 이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CS, 그다음에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은행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또다시 하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도이치뱅크 은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도이치뱅크의 주식이, 도이치은행의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 문장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또 뱅킹 패닉은, 그러니까 은행의 패닉은, 위기는 isn't over이라고 합니다. 이게 섬뜩하네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뭔가 영화 제목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네, 은행들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들이, 해외 언론에서 대서 지금 특필을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이치뱅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뉴스가 뭐죠? 금요일 밤 토요일 사이에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금융위기 공포에 도이치뱅크의 주가도, 기업도 좀 휘청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유럽은행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뭐 내용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 기사를 한번 쭉 보면요. 좀 내려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5분의 1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도이치뱅크 주가가.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외에도 코메르츠뱅크, 그 다음에 CS는 우리가 잘 아는 크레딧 스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시에트 제네럴, UBS와 같은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주가도 5% 이상 전후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렇게 위기가 진행이 될 때 항상 이 CDS라는 신용부도 스왑이라고 하는, 뭔가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이게 급등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급등이라는 코멘트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의 UBS의 인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이 심리는 아직까지 좀 편안하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사로만 이렇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씩 확인이 맞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들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뭔가 변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한번 주말에 한번 쭉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도이치뱅크 은행의 주가는 진짜 많이 빠졌냐? 금요일 하루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 조금 회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목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는 10% 가깝게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보여드린 것들은 금요일날 하루의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최근 그러면 1개월 동안 아까 뭐 시가총액의 5분의 1이 뭐 사라졌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진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 1개월 동안의 주가도 26%나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그죠? 네. 숫자만 보시죠. 우리 단위는 무시하고, 네. 12 정도에 있던 숫자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지금 한 8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꽤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11과 12 사이에 있다가 9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고, 특히나 최근 3월 10일부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미국의 은행, 그다음에 유럽의 CS가 막 흔들릴 때 특히 같이 도이치뱅크 주가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뭔가 도이치뱅크도 뭔가 좀 펀더멘탈이 이렇게 시장에 위기가 있을 때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1년 동안의 긴 그림으로 제가 한번 늘려봤습니다. 그러면 하루 봤고요. 그다음에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봤고, 1개월 맞나요? 네, 1개월 동안을 봤고,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유럽의 은행들 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빠졌다가 그래도 4분기에 많이 회복을 했고 올해 1월 달까지도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잘 버티던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FRC인가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뭐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CS가 UBS로 인수될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연초까지는 괜찮았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죠?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고, 뭔가 위기가 생기면 항상 여기도 뭔가 내관이 있는 은행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아마 714번 정도는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많은 횟수를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지에 대해서는 느낌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 이 원리는 내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것에 대한 신용 스왑에 대한 원리를 그냥 굳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 몰라 상관없어요. 다만 이게 올라가면 위험이 커지고 이게 떨어지면 위험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이 보험료 뭐 이게 뭐죠?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기업이 부도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부도 위험, 부도 위험이 크면 클수록 손실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을 더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도 위험이 커지는구나, 나라에 아니면 기업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부도 위험이 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도이치뱅크는 주말에 이 CDS가 다시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주요 은행들이 그러면 같이 움직였나, 아니면 혼자 도이치뱅크 혼자만 좀 저렇게 흔들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가장 위에 도이치뱅크 있고, 그 다음에 코메르츠뱅크, 유럽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소시에테 제네럴, UBS, 이게 유럽의 주요 은행들입니다. 그죠? 유럽의 주요 은행들을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들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도이치뱅크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파란색. 여기가 도이치뱅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로 보시면 다 조금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락률을 보니까 5%에서 한 6% 정도?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빠지는 그림이었고,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네요. 그죠?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도이치뱅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른 유럽의 주요 은행들도 주가는 안정적이지 못했고 다 흔들렸다라고, 5% 내외로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뭔가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아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움직임이 이게 올라가면 부도 위험이 커지고 이게 떨어지면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거라 말씀드렸죠. 작년도 하반기에 부도 위험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10월 달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네. 이 보이시죠? 요 구간. 그죠? 여기가 10월 달입니다. 작년 2022년 10월 달 주가가 요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부도 위험이 낮아지니까 채권에 대해서 뭔가 위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점점 줄어들고 부도 위험이 낮아지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가는. 자, 그리고 원래는 낮은 상태로 계속 잘 유지가 됐죠. 그래서 주가도 위에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다가 지금 오른쪽 끝을 보세요. 네, 오른쪽 끝을 보시면 자, 이게 갑자기 숫자가 위로 팡 튀어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숫자가 갑자기 핑 튀어버리는데 그 전에부터 이미 CS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 지역은행들 영향으로 주가는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지난 주말을 앞두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 CDS도 같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 이 맞네 진짜.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기사로만 이렇게 뭐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CDS가 움직였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도이치방크의 후순위 채권. 네? C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로 막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의 CDS 프리미엄, 이 부도 위험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난 주말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맨은 주요 그 글로벌 은행들의 부도 위험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 쭉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좀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200을 기준으로 한번 줄을 쭉 그어봤습니다. 여기 200을 기준으로 가로로 빨간색을 쭉 그어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그죠? 뭐 CT,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노무라 은행 같은 이런 일본의 은행들, 이런 은행들의 지금 CDS 프리미엄은 120 정도 전후, 네, 그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아직 200보다 낮은 수준에서 CDS 프리미엄이 아직 120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왼쪽으로 보면 조금 뭔가 이슈가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리스의 유로뱅크 에르가시아스, 아이고 이름 어렵다, 그죠? 그리스의 유로뱅크 에르가시아스가 예전에 그리스가 뭔가 은행들이 위험이 있을 때 항상 거론이 되던 부도 위험이 이야기가 막 있던 은행인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 가장 높네요. 주요 은행 중에 400이란 위험 보상 프리미엄을 요구할 정도로 지금 안 좋다. 그죠? CDS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도 위험이 가장 높다. 무조건 부도가 난다는 거 아니고 그 부도 위험을 가지고 거래하는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최근에 화끈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크레딧 스위스가 244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도이치뱅크가 200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2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얘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래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막 계속 올라가고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도 바클레이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UBS도 만약에 이게 150 막 200을 향해서 간다. 이러면 이제 시장의 은행들한테는 뭔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뭐 모르는 위험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주요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 815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숫자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일단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 이게 올라가는지, 그죠? 이게 내려가는지가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우리 빙 AI 모델을 가지고 제가 한번 또 토요일 새벽에 한번 이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은행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들을 여기에 바로바로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마 주말 사이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이 ATI라는 신종자본증권, 그죠?
뭐 그 코코본드 막 그 CS 삼각한 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도이치방크도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본 대비해서 이 ATI 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혹시 어떤 은행들이 있니라고 제가 한번 빙에다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자본 대비해서 ATI 비율이 높은 은행은 UBS가 유럽은행 가운데는 가장 높은 2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이 바클레이즈, 소시에트 제네럴, 도이치방크 이런 것들도 유럽 은행들의 평균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코멘트 해드렸던 것들은 CDS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은행들보다 높은 그죠? 수준에 있는 은행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TI 비율이라는 게 뭔데? 또 우리 가족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ATI 비율은 은행이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그죠? 본인의 자기 자본금이 있을 텐데 이 자본금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얼마나 더 확충을 해놓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ATI 채권이라는 것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혹시라도 모를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행해둔 채권, 발행하기 위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I 채권은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강제로 좀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외 은행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UBS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유럽의 다른 은행들 숫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도이치방크가 17.7%, 바클레이즈가 28, 소시에트가 20.7, 뭐 정도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도 이 AT1 채권과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은행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제가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은행의 자본 구조 중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만약에 위험이 처해질 경우 ATI 채권은 자본보다 먼저 손실을 감당하게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ATI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은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비율을 제가 물어본 거죠. 어떤 은행들이 이 ATI 비율이 높은지, AT1이죠. AT1 비율이 높은지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러면 AT1 채권의 위험성은 어떤 게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일반 채권보다 먼저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 이번에 막 CS 같은 경우는 막 상각을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AT1 채권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채권 또는 부채의 일종인데, 이거는 뭔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일반 채권보다 먼저 손실을 이렇게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위험성이 더욱더 높은 채권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를 차지하는지 비율,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ATI 신종자본권 관련된 이슈에 유럽 은행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CS 사태를 본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야, CS 사태 보니까 이 AT1 채권을 진짜 상각을 확 다 해버리고 손실 처벌을 해버리네. 그래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멘붕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AT1이라는 이거는 상당히 가치가 제로로 가겠구나라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내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 AT1의 가격은, 그죠? 가격은 폭락을 하고 다 팔아버리니까 반대로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금리는 폭등하면서 향후에 이거 자금 조달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이치방크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 AT1을 조기에 상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비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이다 보니까 왜 저거를 조기 상환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앞으로 저게 계속해서 연장 안 되고 하니까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상환해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까지 시장에서는 오히려 위기설을 더욱더 부각시켰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는 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급락한 은행들 대부분 자본 대비 ATI 비율이 높은 것들을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구심이라든지 그냥 위기설이 약간 뭐 노이즈가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 뭐 실제 부도위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불안감이 그냥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분히 그러니까 뭐죠? 심리적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현실에서 막 반영이 되고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제 부도위원과 같은 구체적인 뭐 내용이 나온 건 없고 다분히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도이치방크의 AT1 채권에 대한 조기 상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졌고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먼저 움직였다. 만약에 저게 심각했으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약하게 출발했다가 더 빠졌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저 은행들의 사태가 심각했다면 미국이 반등을 주지 못하고 아마 더 빠졌어야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장 후반에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겁먹을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의 CDS가 급등을 하고 막연한 좀 두려움에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불안정성은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왔다 갔다 변동성이 그죠? 조금만 뭔가 노이즈가 나오면 툭 빠졌다가 정부에서 뭐 또 중앙은행에서 막아준다 그러면 좀 올랐다가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뭐 다양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좀 안심시키는 립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막연한 심리적인 불안감에 연동될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 도이치방크의 움직임과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위험 시그널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일요일 밤에 가족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리보가 원래는 금요일날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드디어 역전 상태에서 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금요일날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저는 궁금해서 막 손을 떨면서 막 제가 사이트를 체크를 했는데 한번 이따가 보시고요. 자, 테드 스프레드도 좀 올라가다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를 됐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일드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 한번 보시죠. 어머나. 자, 한번 보시죠. 아이고. 4.80, 네, 4.80, 4.84니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 다음 3개월짜리가 5.135.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정상적인 흐름이네요. 자, 그 다음에 6개월물 가니까 5.14. 괜찮네요. 그죠? 근데 1년물로 가니까 갑자기 5.10으로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만기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죠? 예. 하루짜리,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인데 이게 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다시 어떻게 됐다? 6개월물보다 1년짜리가 금리가 더 낮아지는 또 역전 현상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 정상 잠깐 되더니만 아쉽네요. 그래서 리보의 금리의 기간 구조는 다시 역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약간 또 경계심은 또 약간 가지면서 봐야 된다. 아직 금융위기까지의 확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전이 됐다는 것은 다시금 긴장을 좀 가지자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자, 테드를 한번 보면 지난번에 CS 사태가 있었을 때 0.7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0.7을 넘어섰다가 작년 하반기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제가 요거 만약에 0.7 만약에 1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는 또 하나의 위험 시그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진짜 우리의 자산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UBS에서 CS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위기가 조금 안정이 찾으면서 0.4대까지 떨어졌고요. 좀 안정을 찾는다 했더니만 다시 금요일 밤에 주말 사이에 뭐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까지는 다시 0.63으로 올라가는, 그죠?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요. 좀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 뭐 지난 전고점 0.7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높은 수준에서 이런 그림이 돼야 될 텐데, 그죠? 이런 그림이 되면 편안하게 원래 상반기에 우리 주가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1월달, 2월달 그때처럼 좀 편안하게 적극적인 흐름이 될 텐데 지금은 살짝 그거보다 높은 단계에서 왔다 갔다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난 전고점을 뚫고 가는지 아니면 과거에 코로나 때 높은 수준이었던 1.4인데 1을 넘어서서 올라가는지, 그죠? 아직 뭐 이게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는 택도 없지만 그래서 요게 절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너무 막 심각한 건 아니지만 또 위에서 여전히 변동성은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대 지표 중에 마지막으로 위험 지표 중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5.2네요. 요거는 조금 불편하죠. 다시 그러니까 5 위에서 왔다 갔다 계속 변동성을 보이더니만 결국에는 지난번에 고점을 살짝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난번이 5.1 정도를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살짝 넘어서서 5.2로 주말에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죠? 살짝 그리고 경계감은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5.20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 10, 그 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리만 파세 때 20을 비교하면 절대 숫자는 낮지만 이게 5, 6, 7 막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주에 계속 우리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20이었는데 지금 얼마? 5.2니까 아직은 뭐 절대 숫자는 낮지만 이게 이렇게 막 6, 7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는 시점이 아주 좋은, 뭐 혹시나 현금을 좀 내가 시장이 뭐 은행들 위기도 나오고 하니까 현금 비중을 내가 조금 높여둔 분이라면 저 하이드 스프레드가 막 5, 6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딱 꺾이는 시점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그런 타이밍이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이 시장이 불안정성에서 내가 굳이 막 함께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요런 시그널들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말에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됐는지 잠깐만 한번 볼까요? Fear and Greed를 통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번 보죠. 네, 지금 보시면 뭐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살짝 지금 뭐 33, 피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뭐 안 좋았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19까지도 막 갔었잖아요, 그죠?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일드가 6, 뭐 7 이렇게 올라가면 극단적인 피어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딱 꺾이는 시점이 아주 좋은 뭐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주식 진입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사이트가 쭉, 네, 보시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시 빨간색으로 제가 글자를 바꿔놨죠. 네. 역전이 돼버려가지고, 네. 금요일날 개장 전 방송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검은색으로 정상이라고 이렇게 써드렸는데, 하루 만에 다시 역전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는 살짝 이렇게 올라간 모습, 하일드 스프레드도 살짝 올라가서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 색을 제가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그죠? 시장을 점점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긴장, 경계, 그 정도만 가지고 앞으로 이 지표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이틀 연속 이번 주에 이틀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잡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자 주말에 달러가 다시 살짝 이렇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얼마까지? 103까지 그죠? 달러 인덱스가 102가에서 103까지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시장이 조금 위태위태하고 특히나 자 요거 한유를 제가 가져왔는데 EUR이 어디죠? EUR이 유럽이잖아요. 유로화잖아요. 유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CS, 유럽의 도이치방크 이런 애들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해당 지역의 통화의 가치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통화를 기준으로 제가 이게 떨어지면 앞에 통화가 약세, 뒤에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유로화가 앞에 있잖아요. 뒤에 달러화가 있고. 그래서 유로화가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이렇게 강해지는 그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국 파운드화도 보면 앞에 있으니까 약세. 상대적으로 달러화 강세. 예, 그다음에 호주 달러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또 잘 봐야 됩니다. 예. 좀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말에 좀 아닌 그런 그림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또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죠? 야, 도이치방크는 절대로 그런 일이 나타날 게 없어라고 막 유럽에서 막 이야기를 해준다더니 아니면 독일의 중앙은행은 분데스방크입니다. 분데스방크에서 또 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겠다는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반대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 밤에.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 오래간만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보시죠. 유로화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파운드화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강했으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의 통화의 가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자 개입 의사를 막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과 그 다음에 뭐 정부 관계자들이 그죠? 자 우리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는 이분이시죠? 네. 라가르드 크리스틴 라가르드십니다. 여성분이신데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께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은행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 덕분에 굳건하다. 이 굳건하다라는 키워드가 되게 믿고 싶네요. 그죠? 네. 말로만 진짜 굳건하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필요시에 유동성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미국 증시의 불안감을 좀 유럽 증시 때문에 미국이 약하게 출발했다가 불안감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면 그죠? 이게 맞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뭐 미국도 그죠? 누굽니까? 재무장관 자네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은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자꾸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너무 우리가 크게 뭐 그러니까 뭐 두려움에 그죠? 이게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저런 지표들을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응의 영역인 거죠. 이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네. 자, 한번 보시고.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은 또 지역 은행들은 또 주말에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니까 미국의 지역 은행들도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는 은행주들도 좀 있었고요. 마이너스 9% 하락하는 은행들도 있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실버게이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50%나 급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한 6% 상승을 했고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고 조금 엇갈리는 그런 그림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역 은행들은 리저널 은행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역 은행들은 모아놓은 ETF를 한번 보니까 네 양봉을 이렇게 시가는 보니까 유럽은행 때문에 낮았죠. 이거 보시면 양봉은 뭐죠? 이렇게 양봉은 시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긴 게 양봉이잖아요. 그죠? 시가부터 쭉 밀어 올린 게 이겁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IAT라는 ETF는 시가는 유럽의 저 도이치방크 때문에 낮게 출발했지만 장중에 쭉 밀어 올려가지고 양봉으로 끝났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음봉이 또 나왔으면 완벽하게 최근에 저점을 깨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아슬아슬했잖아요, 지금. 근데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위로 올라놨기 때문에 다행히 요 저점, 요 저점, 요 저점은 그래도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죠? 그런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지켜준 저점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탈하거나 뭐 그런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있었던 뉴스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마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게 뭐죠? 다른 리테일러들, 유통업체들이 비용 때문이죠.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무료 배송에 대해서 프리 shipping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송에 대해서 다시 좀 약간 재구축, 뭐 손을 좀 보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무료로 배송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책을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한다라는 거죠. 저도 한 번씩 제가 이제 혼자 저녁에 컵밥 먹기 싫을 때, 고추 참치 먹기 싫을 때는 저도 이제 배민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한번 시켜보는데 뭐 무슨 반점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프랜차이즈점인데 이건 이니셜만 제가 이렇게 안깽 반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삭바삭한 군만두가 저는 맛있어서 군만두를 하나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장면도 하나 시키는데 자장면 먹을 때는 탕수육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요거 세 개를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배달료가, 그죠? 배달료가 이게 몇천 원이 붙잖아요. 몇천 원이 플러스 알파가. 그래서 이 배달료 때문에 아까워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이거. 예. 뭐 만 원짜리 안에 시키는데 배달료가 이거에 뭐 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까 짜증나죠. 옛날에 우리가 가만히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이런 부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또 속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그렇다는, 배달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제 주위의 지인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배달료를 적게 받는 쪽으로 오히려 배달을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디 시키면 3,000원인데 요 옆에서는 2,000원 밖에 안 받네? 그러면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그죠? 배달료가 조금 적게 드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옛날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가 항상 학교 갔다 와서 뭐 시험 뭐 100점 맞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100점 맞으면 어머니가 야, 탕수육 하나 시켜줄까 그러면 이제 그 짜장면 집에 아저씨가 철가방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짜장면 값만 드리지 배달료를 따로 주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완전히 배달비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순간 생겨가지고 어쨌든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도 높아지고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무료 배송도 어쨌든 이 최저 구매 비용을 좀 인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죠? 멤버십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요만하지만, 그죠? 우리나라는 땅이 요만하지만 미국은 땅이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일 배송보다는 그래도 대도시 주변에는 다음날 배송되려고 하는, 배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은데 비용 절감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다음 날보다는 아마 일주일, 한 달 뒤 뭐 이렇게 배송되는, 그죠? 배송을 하고 바로바로 배송되는 그런 뭐 품목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결국에는 드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결국에는 이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그 코엑스 가서 영상을 하나 촬영해 온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이게 네, 이제 뜨네요. 네. 이게 그 뉴로메카 제가 한창 설명드릴 때 이거 뭐였죠? 가족 여러분들? 치킨 튀기는 로봇이라고 제가 뉴로메카 설명드렸잖아요. 자, 로봇이 지금 뭘 잡습니까? 예, 치킨 튀기는 그걸 딱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흔들고 잡지로 왜 우리 치킨 딱 튀길 때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로봇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점점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가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그러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죠, 배송하는 데 있어서 저런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드에 연준 또 인물이 한 분이 블러드라는 인물이 또 금리에 대해서 이제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2023년도의 최종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향 조정시키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니까 강한 성장 때문에 2020년도 최종 금리는 상향 조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브러드 총재는 성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호키시한 거기 때문에 매파예요. 그죠?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strong growth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사태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커지지 않는다라면 이 최종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그 부분들은 은행 사태와 함께 체크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은행 사태가 좀 심각한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뭐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없죠, 그죠? 네. 왜냐하면 금리를 저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리면서 작년부터 은행들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이념물 금리도 살짝 이렇게 돌아섰네요. 최근에 이념물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이번이 금리가 지금 보시면 앞으로 금리를 올려봤자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아니겠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념물 금리도 이렇게 빠지고, 물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좀 있었지만 그런데 주말을 앞두고는 금리도 살짝 좀 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틱톡 뉴스는 또 나왔네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틱톡에 대해서 또 휴대폰에서 틱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사용을 조금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위터를 넣은 걸 보면 왜 넣냐, 요 틱톡 하나만 넣으면 중국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또 너희들이 그러냐라고 얼마나 또 반발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더 끼워 넣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서방 국가들이 틱톡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틱톡은 점점점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간의 갈등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흐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도이치방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지난 주말 주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금요일 밤에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일부를 보시면, 자, 로봇 관련주들이 일부 들어가 있네요. 에브리봇도 있고, 이게 청소 로봇이죠. 에브리봇 예전에 많이 움직였던 게. 자, 유진 로봇인데, 유진 로봇은 예전에 청소용 로봇 했지만 요거는 물류 로봇 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사진은 제가 여기 안 넣어놨네요. 네. 물류 로봇 쪽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국산업, 니켈 동원 강판에 대한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DBI 텍이 보이죠. 이거는 IT 쪽이 보이네요, 그죠? IT.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페베트리 관련된 종목이 좀 보이고 뭐 이렇게 시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하락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지난 주말에 일주일 동안은 옆으로 지금 57만 원과 58만 원 사이에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워낙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1Q 프리뷰 리포트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상회 전망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현대차증권에서 뭐가 나왔죠? AMPC 요게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IRA 관련해서 효과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이게 배터리 셀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넘어올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이제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 리스트들이 이렇게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혹시라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자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 결국에는 돈들이 제가 자금의 일부 이동이 감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금의 이동이 일부 감지된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시장이 오후 2시 40분부터 매우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흔들리는 모습은 2차전지 관련주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아주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살짝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안감 때문에 살짝 자금을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편안한 쪽으로 내가 좀 안심이 되는 쪽으로 그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업종이 잡히는 쪽이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죠? 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이 쌍끌이가 잡히고 있고요. 네, 컴퓨터가 쌍끌이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저희가 보지 않던 그 다음에 기관들은 특히 또 어디 핸드셋도 사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도 사고 있고 뭡니까 이들은? 즉 IT로 자금의 무브가 머니 무브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 혹시 조금 일부 뭐 불안한 분들이 일부 팔아서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데 첫 번째로 갈 만한 쪽을 보면 2차전지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워낙 장이 좋았고 2차전지 쪽은 좋았으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수익도 많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내가 의미 있게 어디를 찍으려면 좀 그 섹터의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아주 자질구레한 데까지 자질구레한 작은 섹터에 의미 있는 돈을 찍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었는데 10% 벌면 1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억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네? 1억을 찍으면 10% 벌면 1,000만 원 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 벌어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20% 벌었다 쳐도 2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1억을만 사면 10%만 벌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게 비중을 태워서 되는 거에 싹 실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가 이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의미 있게 뭔가를 태우려면 규모가 섹터가 좀 있어야 돼요. 제 주위의 지인분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이번에 로봇 화려했습니까? 인공지능 화려했죠. 그죠? 근데
제 주위에 조금 큰 돈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 시총이 다 작아서 내가 한 번 사면 적어도 3억, 뭐 5억씩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들이 일부 이동을 하려면 그 섹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일단 IT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IT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들의 흐름이 지금 살짝 2차 전지에서 일부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거기가 새로운 이제 하나의 또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테크 쪽이다. 즉 IT 쪽이다. 라고 보세요. 수급이 다 그쪽으로 지금 자금의 무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꽤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코덱스 반도체 같은 이러한 지수는 상당히 안 오르면서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면 IT 중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딱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돈들이 제가 IT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자, 반도체 쪽이 유지가 되려면 일단 큰형님들이 잘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형님들이 잘 버텨야 된다. 큰형님들은 누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퓨어한 반도체는 하이닉스고, 하이닉스가 3월 16일과 17일 사이에 만들어 놓은 상승 갭이 무너지지 않고 저게 일단은 잘 버텨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난 개장전 방송에서도. 자, 200일선에서 이번에 또 위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처럼 이번에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다만 나왔지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영역 있죠? 밑에 저 8만 원 전후의 갭 상승 영역, 저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분위기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유지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게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은 결국에는 제가 반도체 쪽은 뭐다?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정보에서 키워주는 쪽은 패키징 쪽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사를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비욘드 무어는 결국은 어디다? 패키지다. 그래서 삼성이 지난해 제가 AVP 팀, 이게 패키징 하는 쪽인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을 신설했다라는 것을 벌써 이미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결국은 반도체가 돌아설 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회사는 잘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 한미반도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다만 한미반도체는 조금 주가가 무거운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진득하게 후공정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반도체 쪽에서 정부의 정책과 삼성의 지금 드라이브가 거기에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수혜주는 한미반도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자, 한미반도체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게 인공위성 쪽으로도 뭐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EMI, 차폐, 그죠?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 위성 관련해서도 엮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바닥에서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 했던 부분은 하나가 뭐죠? 바로 AI 관련돼서 반도체에 이 한미반도체의 기술이 들어가는 뭐? 이거죠. 어디 갔어? 본딩. 그죠? 요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채택이 되면 되고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미 반도체는 여기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의 후공정 패키징도 중요하고 인공위성 쪽으로도 엮여져 있고 AI 반도체 쪽으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가 계속 저 뉴스의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주말 제가 이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코멘트는 요 가격을 중요한 가격으로 알려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한미반도체는 저 가격이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네, 장대 양봉이 금요일 날 터졌고 16,850원이라는 가격은 이 양봉의 시가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지난 노란색의 저기 위에 왼쪽에 위에 보세요. 네, 노란색으로 아주 무거운 영역을 금요일 한 방에 저기를 뚫어버렸죠, 그죠? 그러면 저기는 이제는 앞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철옹성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양봉이 무너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양봉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되고 계속해서 이 극대화 전략 필요하다. 쌍끌이 매수가 지금 3일째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한미반도체는. 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KNJ라고 제가 지난주 개장 방송에서 계속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수급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이번 주 후반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KNJ였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자, 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KNJ는 링, 그죠? 링 중에서도 뭐 SiC. 실리콘에다가 탄소를 붙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다. 이거는 식각 공정에서 엄청나게 가혹하게 막 이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파티클도 생기고 막 마모도 심한데 여기에 C를 붙인 링을 사용하게 되면 수명도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면 이 라인을 세우지 않고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익성 높은 SiC 링 시장에 진출한 게 이 KNJ의 핵심이다. 근데 최근에 수급이 문제였던 거죠. 수급이 뭐 오버행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타 법인 창고로 나왔던 오버행 물량이 대부분 소화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률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이 SiC 링 시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TCK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카이 카본 코리아라는 TCK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KNJ가 새롭게 진출했고 이제 시작이니까 성장률은 조금씩만 가져와도 성장률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더욱더 가파르게. 그럼 시장은 1번의 성장률보다는 2번의 성장률에 더욱더 환호하는 법이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앞으로 TCK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온다면 성장 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여기에 KNJ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OLED인데 OLED는 핵심은 삼성전자의 이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투자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언론 플레이의 효과를 노려서 그때쯤 대대적인 투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는 거고 하는 거죠. 근데 장비주는 이렇게 투자 사이클 있을 때 수주 받을 때 확 나왔다가 안 나오면 쫙 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수들이 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좀 편안하게 하려면 결국엔 소재주들을 하시는 게 제일 편안하죠. 그 다음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봤는데 원래 이게 사업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스마트폰 부분이 있어서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쪽에서 제가 칩셋 미디어를 가장 강조를 드렸고 그 후순위로 제가 미뤄졌었는데 최근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아이패드용 OLED 시각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좋은 내용들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주가가 미리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다면 내년도부터 아이패드용 OLED가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회사가 조금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캠트로닉스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투스택 텐덤 구조로 많이 이야기 드렸던 P&H테크, 덕산네오룩스, 덕산테코피아 이들이 OLED 쪽에서는 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던 IT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제가 또 일요일 밤에 그 수급 들어온 종목이 결국엔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거기에서 초과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에 더욱더 리스트업을 해서 개장 전 방송에서 똘똘한 IT 관련주들 쪽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자금의 일부 부분은 결국 테크와 IT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쪽으로 우리가 다음 주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도이치방크부터 해서 돈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조금씩 이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저와 개장 전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네 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